제가 정말 미국 오래간만에 옵니다. 5년 만에 오는 것 같은데, 이번에 제가 태평양을 건너서 첫 도시가 샌프란시스코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LA를 거쳐서 밴쿠버, 또 아틀란타, 시카고를 거쳐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오면서 이번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재단 이사장을 맡고 난 이후부터 계속 제 스스로한테 묻는 질문인데, 이 세상에 70억 인구가 사는데 약 8천만의 우리 한민족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저는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창조한 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작은 비물 곤충이라도 다 나름의 존재 이유가 있어서 창조하셨는데, 이 반만 역사의 한민족에 담겨진 그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다음에 전 세계 우리가 지금 8천만이 넘는 동포가 살고 계신데, 그 중에 한 10분의 1, 750만 정도가 지금 해외에 살고 있고,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숫자가 지금 미주에 살고 있어요. 물론 중국도 조금 비슷한 경험입니다만은 중국의 동포하고 조금 좀 성격이 조금 차이가 있죠. 250만 동포의 첫 역사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903년 1월 13일 하와이에 닻을 내린 사탕수수 노동자가 우리 미주 동포의 첫 조상들입니다. 그리고서도 지금 118년이 지났는데, 초창기 미주 동포들의 존재 이유는 빼앗긴 나라를 되찾는 거였어요. 그 당시 이제 일제시대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마침 LA를 들렸더니 그날이 캘리포니아에서 선포하는 도산 안창호의 날이더라고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지금 여기 계셨으면은 내가 그렇게 피땀 흘려 열망했던 조국 대한민국의 독립된 모습이 과연 오늘날 이 모습인가 하면서 저는 한탄을 하셨을 거예요. 네. 제가 여기서 구체적인 원인까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과정도 얘기할 필요가 없고, 제가 이번에 LA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면서 이 총련 전 회장들 또 이사장들 거의 대부분 만났어요. 또 지금 총련과 미한협의 양쪽 임원들도 상당히 만났고, 또 현직 회장단 협의라는 것도 있죠. 네, 그분들도 이제 만났는데,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해결 방법이 잘 안 보여요. 네. 재외동포 청 문제는 최종적으로 이제 정부하고 국회가 결정을 해야 될 일입니다만은, 사실 저희 재외동포 재단도 1997년에 출범하기 전에 청으로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꽤 있다가 재단으로 바뀐 가장 큰 이유는 외교적 마찰 때문에 그랬어요. 특히 이제 한반도에 가장 가까운 중국이, 중국에 있는 특히 조선족들은 우리 중국 사람이지 한국 사람이 아니다. 근데 왜 한국 정부가 나서서 지원을 하려고 하느냐. 예. 그래서 특히 중국은 이제 소수민족 문제가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그런 외교적인 염려 때문에 저희가 공식 정부 기구를 하지 않고 정부에서 출연을 하는 공공기관으로, 그러니까 저희는 정부기구는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 정부기구를 알고 있지만 정부기구는 아니고 그냥 공공기관이에요. 네. 그런데 그동안 20년 동안 저희가 해보니까 외교적 마찰은 실제로 별로 없었습니다. 단지 이제 다른 부서에 있는 재외동포들의 업무, 예를 들어서 국방부, 법무부, 교육부 이런 여러 부서의 재외동포들의 업무가 흩어져 있는데, 다른 부서에 있는 재외동포의 업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관하고 협조하느냐, 이 문제가 간단한 문제 같지만 굉장히 복잡한 문제거든요. 이 문제가 사실은 이제 넘어야 될 장벽인데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래서 이제 내년 3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대체로 정부조직법은 대통령 선거 끝난 직후에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마침 지금 보니까 어저께 시카고에서 조금 하나가 빠졌는데, 이재명, 또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까지 주요 4개 정당 후보가 모두 재외동포 청 문제를 공약으로 지금 집어넣고 있다는 걸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당선이 되든 이건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걸 청으로 하느냐, 뭐 초로 하느냐 이런 좀 행정적인 문제가 남아있긴 합니다만은 아마 내년부터는 분명히 재외동포 전담 기구의 확대 내지 격상을 위한 입법 조치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복수 국적 문제였었죠. 제가 지금 돌아가면은 바로 그 주에 그 외교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재외동포 정책심의위원회가 열려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거기 위원 중에 한 사람이라 그날 참가를 하게 될 텐데, 제가 그날 발표를 하려고 이 복수 국적 문제를 이만큼 내가 좀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지금 재외동포 정책 중에 저는 솔직히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가 저는 복수 국적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복수 국적 내용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지금 미주동포들이 얘기하는 소위 선천적 복수 국적자들이 미국 공직에 진출할 때 불이익을 겪기 때문에 이 복수 국적법 개정을 원하는 이 문제는 사실은 작은 문제예요. 이건 실제로 혜택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희 그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선천적 복수 국적자들을 대상으로 한 그 국적법은 과잉 금지의 법칙에 위배된다. 무슨 말이냐면은 법이라는 게 그 상식적이고 적절해야 되는데 너무 과잉으로 이렇게 입법하면은 이제 손이 피해자가 나오는데 아니 나도 모르게 내가 한국 국적이었다는 걸 뭐 20년 30년 지나서 뒤늦게 알아갖고 자기 그 인생의 중요한 진로를 결정하는데 방해가 된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보면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있죠. 그래서 그 법은 그 헌재에서 이건 바꿔야 된다고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내년 9월까지 이 법을 국회에서 바꿔야 되고 이미 법무부에서 그거는 바꾸기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건 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좋고, 근데 더 큰 문제는 지금 아직도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단일 국적 우선 원칙을 고수를 하고 있어요.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약간의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외국에 살던 사람이 미국 시민권을 따면은 미국 시민권을 이제 줍니다. 그 뭐 여러 가지 조건이 맞으면. 그러나 자기가 갖고 있던 시민권을 포기하라고 강제적으로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복수 국적을 권장을 하지 않지만 미국에서도, 그러나 자기가 갖고 있던 원래 국적을 포기하는 걸 강요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으로 복수 국적을 인정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한국 같은 데서는 예를 들어서 베트남 여자가 한국으로 와서 결혼해서 한국 국적을 따면 반드시 전에는 베트남 국적을 포기하게 만들었어요.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로. 근데 요즘에 이것도 좀 바뀌어갖고 본인이 한국에서 살면서 한국에서는 한국 법에만 따라서 살겠다라고 이렇게 서약서를 쓰면은 본인이 갖고 있던 베트남 국적을 포기하지 않게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지금 복수 국적의 폭을 차츰차츰 지금 넓혀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걸 더 좀 넓혀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살던 사람이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하고 그 미국적을 따게 되면은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하게 만들어요. 네. 그건 이제 선천적 복수적 좀 다른 문제죠. 네. 근데 저는 이것도 앞으로는 저는 먼 미래에는 국적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없어지는 날이 오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네. 그 복수 국적의 이 대상을 저는 대폭 확대해서 이제는 뭐 복수 국적이 2개, 3개가 되든지 그거는 개인의 선택으로 놔두고, 문제는 한국에 왔으면 한국 국법만 존중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 살 때는 또 미국 시민권자로 충실히 살면 되고, 그 사람이 여권을 2개 갖고 있든 3개 갖고 있든 그거는 이제는 굳이 정부가 따지지 않아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 그런 지금 시대에 우리가 들어가고 있다.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도 한국에서는 복수 국적에 대한 정서적인 내국민들의 좀 불만이 있습니다. 아니, 당신들은 뭐 미국 가서 미국 시민권으로 사는 것도 하나의 특혜인데 뭘 또 국적을 또 2개씩이나 가지려고 하느냐, 또 이런 좀 문제도 있고, 또 하나 이제 지금 65세 이상 한국에 영주 귀국하면은 그 미국에서 갖고 있던 시민권 포기를 요구하지 않거든요. 아까 그 베트남 그 경우처럼.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게 있어요. 요즘 한국
그 65세 이상 되면 혜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는 아니 당신들은 한국에서 그동안 세금도 내지 않았는데 왜 이런 혜택을 우리가 세금 낸 사람들의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은 불공평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65세를 45세로 낮추자 또 이런 또 얘기까지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고 싶어도 소위 이 기왕에 세금을 내신 분들과의 형평성을 생각 안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조건을 붙여갖고 뭐 새로 동포로 한국 국적을 따게 된 사람들한테는 뭐 이러이러한 혜택은 뭐 배제된다든지 뭐 이런 걸 뭐 붙이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복수 국적을 주면서 기존에 한국에 살았던 분들하고 똑같은 혜택을 준다 그러면 요즘 이 납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한국 국민들도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평성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그 복수 국적은 확대되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를 위해서도 저는 그 이익이고, 그리고 사람이 이 종이 쪼가리가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한국 국적을 갖고 있다는 거하고 갖고 있지 않다는 거하고 심리적으로 소속감에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예. 그래서 하여튼 저는 복수 국적은 계속 확대하는 게 맞고, 또 하나는 병역 문제가 사실은 복수 국적 확대를 지금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인데, 지금 한국은 지금 징병제 아닙니까? 이게 지금 북한하고의 대립 관계 때문에 징병제인데, 이게 모병제가 되면은요 훨씬 복수 국적 문제도 저는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복수 국적을 허락 안 해주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병역 의무만 하고 도망가는 사람 내지는 도피하는 사람들을, 그다음에 이제 세금 문제인데요. 예. 근데 이제 병역이 징병제가 아니고 모병제가 되면은 그 걱정은 이제 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복수 국적 문제가 징병제도하고도 좀 관련이 돼 있다. 그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한인회가 됐던 뭐 총련이 됐던 무슨 내부에 무슨 이제 싸움이 뭐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1차적으로 해당 공간에서 조정하려는 노력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리고 원인이 뭔지 분석도 하고, 그래서 가능하면은 법적 소송으로 가지 않도록 조정 역할을 하고, 그래도 안 된다. 그리고 법적인 소송까지 가갖고 공간이 관여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됐다. 그러면 이제 그 분규 이제 심사를 하게 되죠. 근데 요즘은 가급적이면 공간도 그렇고 외교부도 그렇고 분규라는 말 자체를 잘 쓰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것 자체가 상당히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는 요거 하나는 제가 제안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싸움이 생기면은 50% 쌍방이 잘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30% 70%도 있고 90% 10%도 있어요. 근데 싸움이 붙었다고 해서 바로 그냥 갈등이나 분규나, 이건 언론도 사실 좀 협조를 해주셔야 되는 문제인데, 시시비비를 조금 더 우리가 깊이 가릴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쪽이 싸움 걸었다고 해서 이거를 뭐 갈등이다 뭐 이렇게 분규다 하기 시작을 하면은 실제로 그 한인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론도 그렇고 우리 해당 공간도 그렇고 이 분규냐 아니냐를 말을 쓸 때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또 심사를 좀 잘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그 제도 개선의 한 방법으로 해당 공간과 외교부와 저희 재단이 그 지역의 한인 지도부하고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분규가 되면은 법정으로 가기 전에 이걸 한번 좀 조정 내지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제도를 좀 마련하면 어떻겠는가, 그런 제안을 해놓고 있는데, 뭐 아직은 이게 지금 제도로 도입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오시면은 그분이 한국 국민일 경우에는 한국 제도에 따라서 뭐 혜택을 다 받는 거죠. 네, 그거는 뭐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어디서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 왜 재국민한테 그 주지 않느냐? 뭐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재외 국민하고 재외 동포하고 법적으로 좀 다른 건 아시죠? 여기 국적을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사실 미국 정부가 담당하는 것이 맞고, 그건 뭐 어느 나라는 똑같고요. 그러나 여전히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고 참정권을 행사하는 재외국민은 저희 국가 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재난지원금을 100% 지원할 때도 있었고, 제가 뭐 80% 지원할 때도 있었고 그러는데,
해외는 두 가지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그 해외도 지원해야 된다는 얘기를 뭐 여러 번 했습니다만은, 이제 하나는 저희가 국내에서 지원을 할 때는 기준이 있어야 되고, 이걸 누가 수입이 얼마인지, 또 뭐 의료보험을 얼마 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따져서 거기에 이제 해당 대문 드리고 또 뭐 액수도 조정하고 그렇게 하지. 그게 없는데 그냥 무조건 뭐 그 길바닥에서 돈 나눠주진 않거든요. 근데 해외에서 이렇게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그 사람의 뭐 어쨌든 뭐 재산 상태라든지 이런 걸 파악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국내에서 재난지원금을 주는 하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국내 그 자영업자들의 좀 그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 돈 받아서 좀 식당에도 가고 슈퍼에도 가고 이제 그렇게 하라는 취지가 있는데, 해외에서는 이제 그런 취지는 살리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런 등등의 이유로 지금 해외에 있는 재외국민들한테까지는 아직까지 이걸 실시 못하고 있다. 대신 저희들이 한인회에 주는 여러 가지 그 지원금이 있습니다. 뭐 큰 돈은 아니지만 그 돈은 여러분들이 코로나 상황에서 뭐 마스크를 산다든지 생필품을 산다든지 그렇게 전용하는 것은 저희가 동의를 하고 있죠. 네.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